신반포 4차 우리 집 오를 건데 근데 내가 배지는 달아야 되겠어. 배지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던졌는데 배지는 날아가고 아파트는 올라가고. 물론 양문석 의원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양문석 의원이 2024년 4월에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에 23개월 전에 36억 8천에 이 집을 팔았어요. 정확히. 지금 이게 63억이에요.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22억 2천만 원 올랐네. 야, 한 달에 매달 1억씩 올랐어요. 매달 1억씩. 23개월 만에 22억 2천만 원 올랐다니까. 아, 저 같으면 좌절할 것 같아요. 22억 2천이 뭐 어디 누구 집 이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문석 전 의원에 대한 그 판결이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문석의 혐의는 뭐였냐면 사기였어요. 사기였는데 금액이 너무 컸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형법상의 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를 넘어가가지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치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은 사문서를 가짜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그 금융기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새마을 금고에다가 그 가짜 서류를 갖다가 딱 내가지고 이걸 갖다 받은 거예요. 뭘 받았냐면 대출금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대출금을 받자마자 기수가 되는 거지 내가 대출금 이자까지 해서 다 갚았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판례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2021년 4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장문석 그 의원이 아주 큰 결심을 했어. 왜냐하면 그때까지 장문석 의원이 집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방배동 어디 뭐 잠원동 이런데 전셋집을 갖다가 막 전전했는데 전세 살면 서럽지 않습니까? 전세 살면 서러워요. 어쨌든 저도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세 주고 전세 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집이 있어. 그냥 정보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돼. 왜냐하면 저희가 집이 좀 커야 되니까 좀 평수가 넓어야 되니까 저희 집은 딴 데 전세 주고 그다음에 약간 평수가 넓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주인님들이 이렇게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대.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저한테 막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근데 그야말로 저희는 그래도 그래 우리는 집 있으니까 정보하면 그냥 거기 들어가지 뭐 까짓 거 이런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 살 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촉이 딱 왔었어요. 양문석한테는 촉이 딱 온 거야. 어떤 촉이 왔느냐? 야, 지금 장난이 아닌데 집값이 폭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겠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4월 달이었어요. 대통령님은 누구였습니까? 자신 있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가 자신이 있다? 부동산엔 자신 있다. 어디 부동산에? 강남 부동산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은 야, 대통령이 저렇게 의지를 보이시니까 강남 집값이 잡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진해가지고 막 믿어. 대통령이 막 눈을 갖다 부릅뜨면 무서워라. 강남 집값도 무서워하겠네. 강남 집들도 대통령님을 무서워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 양문석 의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속해 있는 그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 대통령이 강남 집값 자신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촉이 온다. 그래가지고 2021년 4월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일단은 지르고 봤어요. 뭘 질렀습니까? 신반포 4차 아파트를 샀어요. 신반포 4차 아파트가 그것도 몇 평짜리를 갖다 샀냐면 45평짜리를 샀어요. 얼마에 주고 샀냐면 2020년 8월에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일단 집부터 산 거예요.
2020년 8월에 집을 샀는데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은 31억 2천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양문석 의원한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러시앤 캐시 같은, 러시앤 캐시는 아니에요. 대부업체 있잖아요. 대부업체 이자율이 20%거든요. 뭐 한 19%막 이럴 거예요. 거기서 그냥 빌릴 수 있는 대로 돈을 다 빌리고 그래가지고 이 31억 2천만 원 주고 신반포 4차 잠원동에 신반포 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딱 질렀는데 그런데 이자율이 20%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10억을 빌리면요. 이자율이 20%면 1년에 이자가 2억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2억. 한 달에 1,500만 원 넘게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양문석 의원은 10억보다 조금 덜 빌렸나? 한 5억 정도 빌렸나? 5억 정도 빌렸던 것 같아요. 5억 빌렸으면요. 1년에 이자가 얼마냐면 1년에 이자가 5억 빌렸는데 이자율이 20%다.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5억 빌렸는데 그 20%면 1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1억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0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양문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방송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양문석 의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방송 출연료 이렇게 패널 나가는 거 그거 말고 뭐 이렇게 뚜렷한 뭐 뭔가가 있어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5억 빌렸는데 한 달에 800만 원씩 이자 내려고 하면 눈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집을 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막 찾아봤겠죠. 이자 싼 데가 어디냐. 새마을 금고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출을 다 막아놨네. 부동산 담보대출 다 막아놨네. 그런데 돈은 필요하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진짜 이자로 그냥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를 쓴 게 뭐냐면 사업자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누구 명의로? 딸 명의로. 딸이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는데 얼마를 빌렸냐면 11억을 빌렸어요. 사업자 대출로. 이자율이 거의 20%에서 확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한숨 났네. 그 와중에 어떻다? 맨날 봤을 거예요. 오늘의 시세. 주식은 아니지만 혹시 뭐 지금 호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집에 갈 때마다 부동산 앞에 딱 가가지고 45평 신반포 4차 45평 매물 해가지고 나는 32억 1천만 원에 샀는데 33억이 매물이 나왔네. 34억이 나왔네. 35억까지 나왔네. 아주 그냥 기분이가 좋았겠지. 그랬는데 양문석 의원이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문석 의원이 어디 사람입니까? 통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 사람인가 그렇고 고등학교는 뭐 통영이나 이쪽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계속 경상남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경상남도 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경남에서는 민주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같으면 모르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경상남도 무슨 그 군수나 시장이나 민주당에서 될 겁니다. 아마 많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거제시장도 민주당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더 많이 되겠지.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맘때쯤에 이렇게 무슨 시장이나 뭐나 나갔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양문석 의원이 딱 봤을 때 안 되겠다. 그러면 지역구를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지역구를 바꾼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안산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더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하네. 대출이 이상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단이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기죄,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그 다음에 이렇게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려고 페이스북 같은 데다 글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찜찜한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 줄인 거예요. 분명히 양문석 의원이 32억 1천만 원에 그 45평짜리 반포 아파트를 샀는데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를 샀는데 그런데 공시가가 그게 21억 5,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재산 신고할 때는 21억 5,600만 원으로만 신고한 거예요.
31억 2천에서 21억 5천6백만 원이니까 거의 10억을 다운시킨 거야. 안산 같은 데서 내가 출마하는데 재산이 막 몇십억이 있다, 막 50억이 있다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안산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 재산을 줄여가지고 우리 집 20억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채도 또 이만큼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억도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아, 우리 집 31억 2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같은 것들 다 그냥 그 빼도 뭐 한 20억 정도는 돼. 이러면은 안산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거는 뭐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다. 이렇게 돼가지고 기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1심에서는 구형은 3년하고 6개월이었어요. 왜 3년하고 6개월이냐면 그 법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피선거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니까 형을 때릴 때 판사님들이 형을 때릴 때 나누어서 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기죄는 사기죄대로 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대로 형을 갖다 때리고 그래서 구형량은 3년에다가 6개월이었는데 검찰에서 1심이 작년 2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1심에서는 그 3년의 딱 절반 1년 6개월 거기에다가 집행유예 붙여가지고 그 유죄가 나왔고 실형 선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실형은 안 나왔지만 150만 원이 나왔고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실형이 나오면 배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은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항소심 항소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3월 12일 목요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은 1심, 2심과 다른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고 기각이다. 그럼 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역 1년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가 붙어 있고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뭐가 나왔다? 파기환송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죄란 이야기예요. 무죄 취지란 이야기예요. 똑같은 파기환송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고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그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확정돼도 양문석 의원의 배지는 딱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부로 양문석의 국회의원 배지는 날아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헌법재판소법인데 헌법재판소법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양문석 의원이 그 신반포 한신 4차 아파트 그냥 신반포 4차 아파트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45평짜리를 샀는데 얼마에 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31억 2천만 원에 샀다고 그랬어요. 2020년 8월이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평생의 꿈이 국회의원 배지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감수하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양문석 의원이 재작년 2024년 4월에 집을 팔았어요. 최소한 집을 팔아야지 국회의원 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기소가 될 게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을 갖다가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36억 8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36억 8천에서 31억 2천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은 2020년 8월에 사가지고 2024년 4월에 팔았는데 21, 22, 23 그러니까 3년하고도 한 10개월 정도 3년하고도 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느냐 5억 6천만 원 번 거예요. 1년에 가만히 있었는데 1억 5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양문석 의원은 쉽게 말하면. 물론 이자 비용에다가 취등록세 세금 이런 거 하면 그러면 남는 거 별로 없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그 잠원동
딱 그 완전히 그냥 영혼을 끌어모아 영끌 해가지고 잠원동 45평짜리를 갖다가 딱 사가지고 손해는 안 봤다. 어쨌든 5억 6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떼도 한 2, 3억은 남지 않았을까. 아이 그러면 잘 됐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양문석 의원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를 유지했었어야 됐는데 유지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24년 4월에 36억 8천만 원에 팔았어요. 원래 양문석 의원이 내놓은 금액은요. 36억 8천보다 1억 이상이 높은 금액으로 내놨는데 그렇게 내놨다고 또 언론에서 아이 저 사람 응?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응? 저러면서 뭐 저 집을 갖다가 그 아파트 45평짜리 역대 최고가로 내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 팔린 금액이 예컨대 37억이었다. 근데 양문석 의원이 호가로 내놓은 금액은 38억이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 포화를 갖다 딱 하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36억 8천에 내놔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낼름 집어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알았는데 그때 야, 저 집 사면은 돈 좀 벌겠는데 하는 느낌이 딱 있었는데 제가 게으르고 그 다음에 또 영끌해가지고 저런 집을 살 만큼 뭐 그렇게 집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귀찮아가지고 그 집을 안 샀거든요. 지금 같으면 샀지. 지금 같으면 진짜 그 러시앤 캐시 달려가가지고 이거 그 돈 빌려주세요. 돈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 집을 샀지. 지금 같았으면 왜 그랬는가. 4월 달에 양문석 의원이 36억 8천에 팔았는데 12월에 2024년 4월에 36.8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딱 8개월 지났는데 그 집이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그 집이 얼마가 됐냐면 46억이 됐어요. 46억이. 그러면 얼마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10억이 올랐다는 이야기. 10억이. 8개월 만에 10억이 올랐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양문석 의원은 그 잠원동 그 한신 4차 신반포 4차 아파트 사가지고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팔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개월 만에 10억 올랐다니까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1억 1천만 원씩 올랐다니 이야기. 한 달에. 와. 나래도 그냥 살걸. 내가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그러면서, 그때 국회의원이었나? 후보였나? 후보님 그러면서, 저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진짜 36억 8천에 내놓으셨어요? 제가 37억 5천만 원 드릴게. 대신에 그 가짜, 그 다운 계약서 써드릴게. 그러면서 제가 뒤로 7천만 원 더 챙겨 드릴 테니까,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도 제가 어떻게 됐겠는가. 8개월 만에 10억 올랐어요.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은 막 스스로 막 합리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합리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배지 달았어.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 응?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야당 의원으로 시작했는데 여당 의원이 됐네. 그러면 됐지 뭐. 돈 더 벌면 되지 뭐. 국회의원 하면서 돈 벌면 안 되나? 그런데 양문석 의원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좌절할 거예요. 왜 좌절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2024년 임기가 아마 5월부터 시작하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이니까 국회의원을 2년도 못 해먹은 거예요. 2년도. 만 2년도 못 해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잠원동 그 신반포 4차 아파트 45평짜리가 46억이었다고 그랬어요. 언제? 2024년 12월에. 재작년 12월에. 지금으로부터 딱 1년 3개월 전에 15개월 전에 46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그 아파트가 63억이래요. 63억. 이야. 그러면 63에서 46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7 나와요. 17. 15개월 동안에 17억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저 아파트가. 양문석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파트가 만약에 양문석 의원이 그래 나 안 해. 뭐 내가
뭐 내가 굳이 뭐 안산까지 가가지고 내가 안산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국회의원 안 해. 사랑 안 해. 의원 안 해. 이제 다시 의원 안 해.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오를 게 뻔한데. 그런데 오를 게 뻔했는데 오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알았다고요. 뭘 알았냐면 하이닉스 오를 줄 알았다니까 제가. 분명히 알았어. 근데 안 샀잖아.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야. 삼성전자는 별로 속 안 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뭐 설마 오르겠어. 뭐 그런 생각을 딱 했었는데 하이닉스는 HBM 제가 HBM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대단한데.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HM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좀 뭐 그래 안 오를 것 같아. 근데 하이닉스는 HBM이야. 하이닉스의 H, HBM의 H, H가 확 오를 것 같아. 근데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상하지. 양문석 의원도 알았을 거예요. 신반보 4차 우리 집 오를 건데. 근데 내가 배지는 달아야 되겠어. 배지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던졌는데 배지는 날아가고 아파트는 올라가고. 물론 양문석 의원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양문석 의원이 2024년 4월에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에 23개월 전에 36억 8천에 이 집을 팔았어요. 정확히. 지금 이게 63억이에요.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22억 2천만 원 올랐네. 야, 한 달에 매달 1억씩 올랐어요. 매달 1억씩. 23개월 만에 22억 2천만 원 올랐다니까. 저 같으면 좌절할 것 같아요. 22억 2천이 뭐 어디 누구 집 이름입니까? 양문석 의원은 그 집 갖고만 있었으면 지금 그 집 호가가 63억이라니까. 63억. 물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집값을 막 확 떨어뜨려 주시겠죠. 얼마까지 떨어지겠습니까? 60억? 더 떨어질까? 55억? 그래도 양문석은 36억 8천에 팔았는데 20억이 오른 거야. 20억. 56억 8천까지 집값이 떨어져도 20억 오르는 거잖아요. 2년 국회의원 한다고. 제가 보니까 그 신반포 4차가 재건축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재건축 시공사가 어디냐? 레미안이래요. 레미안이면 어디겠습니까? 삼성물산. 그래서 아마 그 신반포 4차 지금 뭐 사람들 다 이사 갔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이름까지 다 정해졌어. 그 신반포 4차 아파트가 뭐가 되냐면 레미안 해리분이 된대요. 레미안 해리분 반포. 그래서 역시 나는 무식해. 해리분이 무슨 뜻이야? 사전 한번 찾아볼까? 제가 해분도 알겠고 리본도 알겠는데 해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해리분이 뭐지? 딱 찾아봤더니 해리분이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말이래요. 해리분의 해. 해 그러면 이 해는 뭐냐면 헤리티지. 기품이 있어. 족보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아파트는 양문석이 판 신반포 4차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족보가 있는 아파트야. 헤리티지가 있는 아파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는 뭐냐? 리버야 리버. 그 신반포 그 4차 아파트니까 거기서 조금만 그렇게 나가면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이 보일 거예요. 아마 그 아파트는 강이 100% 보일 거야. 그러니까 한 리버 할 때 리. 그럼 분은 뭐냐? 분은 세븐이래요. 세븐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아마 다 부시고 그 아파트를 7동을 짓는다는 뜻인가? 어쨌든 그래서 헤리티지의 해, 리버의 리, 세븐의 분 해가지고 해리분, 레미안 해리분 반포가 된대요. 그게. 근데 이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냐 하면 무려 49층이래요. 그러니까 49층 펜트하우스에 딱 사시는 분은 그냥 이게 서초구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래요. 그냥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그냥 다 내 발 밑에 있는 거야. 한강 쫙 보이고 남산 쫙 보이고 잘하면 뭐 개성까지 보이려나? 개성은 안 보이겠죠.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헤리티지가 있다. 뭐가 보인다? 리버가 보인다.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 그 후보자 전 의원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펜타스보다도 더 비싼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63억인데 이게 만약에 완공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평짜리인데 이거 새 아파트로 받으면 얼마짜리 받겠습니까? 뭐 50평짜리, 60평짜리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이 넘지. 이해운 아파트도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해운 아파트보다 이 신반포 4차가 훨씬 더 비쌀 거구만. 완공만 되면. 진짜 끝내주겠구만. 제일 잘 짓는 덧세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한강이 쫙 보이는 49층짜리. 이거를 놓친 거예요. 이거를 놓쳤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도 날라갔다. 그렇다라고 하면 양문석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내 배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헛된 희망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줬어요. 왜 만들어줬냐면 헌법재판소법을 바꿨어요. 개정했어요. 헌법재판소법 68조에 그 헌법 소원에 대한 청구 사유를 쫙 기재를 해놨는데 옛날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배웠던 거는 그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부할 때에는 저희가 고시 공부하고 그럴 때에는 다만 재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재판을 제외한단 말이 쏙 빠진 거예요. 공권력, 정부가 행하는 권력이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내가 기본권을 침해받았어.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수리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군대에서 소원수리 쓰는 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같은 공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심, 2심, 3심을 다 거치는 거니까 이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재판이 너무 늘어지고 막 그런 게 되니까 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재판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난리가 났지. 실질적으로요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요 명확하게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법재판관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소장 포함해가지고. 대법관은 몇 명입니까?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26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데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이 조금 있는 데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이 조금 있는 데가 더 소수 정예니까 여기가 더 높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딱 보고 이거 문제가 있네. 헌법소원 인용 딱 해버리면 대법원 그 판결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옛날에는 뭐 헌법재판소는 좀 약간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똑같은 사법부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독립된 영역에서만 노는 그런 리그였는데 마이너 리그였는데 이제는 똑같이 마이너 리그하고 메이저 리그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마이너 리그가 위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헌법재판소법 68조가 또 규정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생겼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판사님이 정혁진 맘모스빵 훔쳐먹었으니까 징역 1년 땅땅땅 이거는 공권력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에 의해서 제가 맘모스빵 하나 훔쳐먹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깜빵 가야지. 집에도 못 가고. 그게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제일 강력한 공권력이 재판권이잖아요. 재판권. 그런데 이러한 재판권의 행사로 인해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관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똑같은 그거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다른 측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그래도 민주당도 양심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놨어요. 어떻게 줄여놨냐면 첫 번째, 확정된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재판인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문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양문석 의원의 재판은 어떻게 됐다? 확정됐으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양문석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에다가 그 재판은 그 판결은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양문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판이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재판이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법원 판례 위에 헌법재판소 판례가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양문석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이 막 통과가 돼서 이제 법이 막 시행됐으니까 기존의 헌재 판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패스, 두 번째 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었는가. 지금 양문석 의원이 1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거치는 가운데에서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징계하고 배현진 징계하고 김종혁 징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양문석에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 거치는 가운데 무슨 절차 위반이 있었을 것인가? 없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을, 그러니까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양문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양문석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헌법소원 심판을 자기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제로라고 보거든요. 제로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그건 본인 자유니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처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법 71조에 의해 가처분 관련된 규정이 생겼어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을 때에는 직권이나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의 신청에 따라 가지고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이때 종국결정은 법원의 종국결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입니다. 그때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양문석 의원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떨어졌는데 이거는 내 기본권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가지고 내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탈됨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 양문석의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탈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임시처분을 갖다가 해주세요. 이게 가처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 쉽게 말하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부터 양문석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도 가처분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가처분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해가지고 인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2주 정도는 양문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가 그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국회의원 배지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스르륵 여기에 딱 꽂히게 되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종국 결정을 했는데 양문석의 헌법소원을 인용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국회의원 배지는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가처분은 인용해 줬는데 그 본안에서 그래도 법원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다시 부활했던 배지가 다시 스스로 그 물거품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 6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재보궐선거가. 그러면 안산에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달린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처분을 인용을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안산은 재보궐선거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빨리 해가지고 가처분도 기각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보궐선거는 그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그 양문석 의원이 가처분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심판 청구를 해요. 그런데 가처분을 기각해요. 가처분 기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보궐선거가 6월 3일인가 6월 4일인가요? 그때 재보궐선거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예컨대 김남국 의원이 안산에서 그 배지를 달았으니까 나 다시 안산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송영길은 계양을로 김남국은 안산으로 해가지고 안산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딱 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은 기각했는데 본안에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본안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시 봤는데 대법원 조의대가 문제가 많았구만 그러면서 갑자기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딱 내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양문석 의원의 배지가 딱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양문석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김남국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먼저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법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국법하고 신법이 있으면 신법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원, 저기 무슨 동작구 의원 그런 거 말고 옛날 의원, 구의원하고 새로운 신의원이 부딪히면 신의원 우선의 원칙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럴 때에는 연장자가 하는 게 맞아. 그러면은 그 김남국 보고 너는 조금 더 밥 좀 더 먹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양문석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헌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헌재에서 받아줄 확률은 거의 제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문석 의원은 그 가처분 신청도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양문석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적어봐라. 이게 사법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단적으로 그 양문석 케이스가 이거 아니냐. 무슨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왜 필요하냐. 재판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결이 나온 거 항소심에서 거르고 대법원에서 대법관님들이 또 거르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헌재에서 또 하겠다는 이야기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봤자 실익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국은 막 그 시스템만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재판 소원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이익을 봅니까? 국회의원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양문석 같은 국회의원 좋으라고 재판 소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너무너무 억울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재판 소원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요. 변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든다고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양문석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내가 민주당의 강성 의원인데, 강성 친명 의원인데, 혹시 알아? 헌법재판관들이 내 정치적 성향을 딱 보고, 응?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리와 조금 다른 대법원, 그러니까 조이대와는 다른 그러한 누구야?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김상환 소장이고,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김영두도 있었고, 정계선도 있었고, 마은혁도 있었잖아, 마은혁도.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지 누가 알아? 그러면서 재판 소원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그냥 개무시하는 그런 결정을 딱 내려. 그럼 양문석이 배지를 딱 달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비판을 받을 게 뻔하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의원 보고 형이 잘못했잖아. 예컨대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양문석 의원 찾아가가지고 이거 형이 잘못한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형이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소원하고 그러면 또 그냥 어디서 듣보자 변호사 같은 놈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어디 조문 찾아가지고 이거 이러이러하게 한 거니까요. 또 잘못했다고 또 그렇게 민주당이 공격당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는 정권이 돼야 되고 민주당 정권 50년 장기 집권설 이런 걸 갖다 일으켜야 되는데 형이 또 무리를 일으키면 되겠어. 나중에 대통령님이 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양문석 의원님이 가처분을 신청할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계신 분들이니까 차원이 다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맨날 틀리니까 이번에도 또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양문석 의원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갖고만 있었어도 50억 재산가잖아요. 50억 재산가. 우리 아파트가 63억이야. 양문석 의원이 빚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10몇 억 있지 않겠습니까? 63억에서 10몇 억 빼도 나머지 거 다 빼도 자동차며 시골 땅이며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해도 그것만 해도 50억 아닙니까? 야. 아파트 하나 잘 사가지고 2020년 8월에 아파트 하나 잘 사가지고 5년 만에 50억 자산가 네트로 50억 그것도 63억짜리 아파트 소유한 자산가가 되실 뻔했는데 그냥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 LG전자가 그랬나? 필립스인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요.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LG전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필립스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